전쟁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무조건 망할까요? 2026년 3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는 7%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한국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1973년, 1991년, 그리고 2026년, 세 번 반복된 이 패턴을 보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위기가 왜 기회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이었죠.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쓰기 시작했고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줄이 몇 킬로미터씩 늘어섰고 유럽은 일요일에 차를 못 굴렸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4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동에 돈이 넘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건설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당시 한국 남성 노동자들에게 중동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국내 월급의 5배에서 10배를 벌 수 있었으니까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지만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77년 한 해에만 9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보내온 외화가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중동 특수가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는 최소 10년은 늦어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중동 산유국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졌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 나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정작 도로도 없고 항만도 없고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돈은 넘치는데 지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한국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976년에 세계 최대 공사였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을 따냈어요. 무려 9억 4천만 달러짜리 공사입니다. 당시 한국 GDP 규모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1973년 한국의 중동 건설 수주액이 1억 7,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78년에는 81억 달러, 5년 만에 46배가 뛴 거예요. 1982년에는 133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위기가 한국을 중동 건설의 강자로 만든 셈이죠. 그 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패턴은 더 놀라워요.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걸프전이 시작된 거죠. 전쟁은 약 7개월 만에 끝났지만 쿠웨이트는 폐허가 됐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퇴각하면서 유정 700개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였어요. 세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에서 한국 기업들한테 또 기회가 열립니다. 쿠웨이트 재건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급했던 건 불타는 유정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700개 유정에서 동시에 불이 타오르면서 하루에 600만 배럴의 원유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레드 아데어 팀이 유명했지만 한국 업체들도 도로와 항만 복구에 즉각 투입됐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가장 먼저 찾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쌓은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건설사들은 쿠웨이트에서 총 45억 달러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도로, 발전소, 담수 시설까지 전쟁의 상흔을 복구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는 빠르고 싸고 품질도 좋다. 이 평판이 수십 년간 이어진 거예요. 걸프전 이후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 건설사에 감사 훈장까지 수여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쟁 중에는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유가가 뛰고 수출이 흔들리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재건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빠른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한국은 중동 건설 붐으로 성장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쿠웨이트 재건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2026년. 세 번째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판이 열렸어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이게 왜 무서우냐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95%가 이 해협을 지나가요. 한국 경제의 동맥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1달러를 돌파했고 코스피는 7.24% 폭락했어요. 원달러 환율은 1,467원을 찍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봐도 이 정도 낙폭은 손에 꼽힐 만한 수준이에요.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14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매달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어요.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을 정도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한국이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UAE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2,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맞서 실전 투입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격 성공률 96%, 거의 다 막아낸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걸 대서특필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실전에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무기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실전 기록이 없으면 구매를 망설이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천궁2는 그 벽을 넘어선 겁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천궁2 일발 가격이 약 110만 달러예요. 미국의 패트리엇 팩3는 어떨까요? 370만 달러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산이 더 나은데 가격은 3분의 1이에요. 게다가 패트리엇은 납품까지 4에서 6년 걸리는데 천궁은 2교대 생산체제로 전환하면 9개에서 12개월이면 됩니다. 빠르고 싸고 성능 좋은데 실전 검증까지 끝났으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궁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K9 자주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이 52%입니다. 절반 이상을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11개 나라가 운용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이 상징적이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체결된 초도 물량 48문은 이미 인도가 시작됐고 추가로 600문을 자국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서명할 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이 규모로 도입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LIG 넥스원 주가가 전쟁 시작 후 47%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흐름을 읽고 있는 셈이에요. 한국 방산사사의 2025년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처음 돌파했는데 2026년에는 48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사우디와는 이미 천궁2 3조 7천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기회는 전쟁이 끝난 뒤에 옵니다. 역사의 패턴을 기억하시죠? 1973년 오일 쇼크 후 중동 건설 붐, 1991년 걸프전 후 쿠웨이트 재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인구 8,800만 명의 대국이에요. GDP만 놓고 봐도 4천억 달러가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파괴되면 그 재건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쿠웨이트 재건이 수십억 달러 규모였다면 이란은 수천억 달러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 50년 넘게 신뢰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해왔어요. 전체 이란 수출의 약 90%가 중국행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 공급이 끊기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이 됩니다. 중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서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 러시아산 원유를 놓고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은 올라갑니다. 한국에게는 반사이익의 여지가 있어요. 중국 제조업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그 빈자리를 한국 수출 기업이 채울 수 있으니까요. 지정학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더 확대될 겁니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미사일 비축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추가 주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의존을 줄이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건설과 방산, 이 두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건 1973년 이후 처음이에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원유 수입의 95%가 막히니까요. 유가가 140달러까지 뛰면 제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항공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 중에는 버텨야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973년에도 1991년에도 한국이 그랬어요. 위기에서 가장 빨리 기회를 잡은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한국은 중동 건설 붐으로 수주액을 46배 키웠습니다. 1991년 걸프전. 한국은 재건 시장에서 또 한 번 도약했어요. 그리고 2026년 이란 전쟁. 이번에는 건설에 더해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엔진까지 장착했습니다. 세 번의 위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은 위기 한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고 끝난 직후에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쟁은 분명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도 한국이 세 번째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 이후 실제로 수혜를 받을 구체적인 종목과 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